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52년 동안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우리가 이게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산관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산 관리구나, 자기 몸값을 높여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이 3대 불안에 대해서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대응을 잘해야 노후가 행복해지는데, 3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산하게 되면요, 다들 실물자산, 부동산이 대표죠. 그다음에 금융자산, 이쪽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인적 자산이구나, 일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선은 퇴직은 빨라졌는데 살기는 100살까지 살게 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그러면요,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980년생 금년에 만 45세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몇 살이냐?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일단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요,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이 얼마나 긴 인생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 시간,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입니다. 그러면은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01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01시간을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퇴직 직전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1,400만 원이래요.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가계부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평균 1억 300 빼면요 5억 1,1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1,1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8,400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 개미들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요,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가요, 일본에서 근무를 할 때 알아뒀던 친구가 있는데, 일본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요, 집에다가 우리처럼 돈 처발려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되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야,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요, 우리 돈으로 한화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진국 사람들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을 나이 돼서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0%, 껌값 한마디로 100만 원에서 받는 사람은요 11%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재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제가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1,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1년, 2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건 집안차거든요. 근데요,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요, 2018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초에요, 900만 채가 됐대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집이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일간지에 크게 기사가 나게 있는데 재작년 현재 우리나라 빈집이요 153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분양 아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깁니다. 요즘은 지방도시, 지난번에 가보니까 광주를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글로 이사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도 그래서요, 빈집이 153만 채나 돼 있어요. 지금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신문기자가 있는데, 임기 마치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천몇백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제가 기독교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데 천몇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앞에 있는 점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거 막 목매다니까 그거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나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쪽 팔리는 거 감소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작년 연말에 20% 넘어서 초고령사회 됐죠. 50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이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근데요 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친구한테서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요즘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랍니다. 제목이 뭐냐, 정년 후의 진실. 제가요 그 책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본이요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추적을 시작한 나라고 연금도 몇십 년 앞서서 도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선진국이니까. 근데 그 책을 봤더니요 거기에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 노인 중에 평균 월 소득이요 25만 엔, 우리 돈으로 2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월 평균 생활비가 30만 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래요. 5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에 퇴직한 사람들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일해서 돈 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세 남성의 취업률이 절반 가까운 46%래요. 그리고 일하는 게 퇴직하고도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 일 하는가? 뭐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그 다음에요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또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사람인데요. 40대 후반이에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교를 다녔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 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그 다음에요 노노케어. 이게 지금 일본에는 큰 일자리예요. 젊고 건강한 노인이 영올드라고 합니다. 그걸 나이 듣는 올드라고 그래요.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앞에 붙어 있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런 일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일 밑에 스파드 아르바이트. 이게 뭐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놓으면요 연락이 와요.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어디서 뭐 일할 사람 등록하세요. 딱 등록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3시간 일 딱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선하는 회사가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래요. 그 정도로 이런 일도 이렇게 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아니야. 저는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요 몇 년 전부터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2점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한 분이네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네 분이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제 직장의 후배 한 분은요 여자분인데 70이 넘었거든요. 요즘 가족이 아프면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간병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간병을 했대요. 누가 오더니 너 자격증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달라. 90 넘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보람 있고 돈도 받고 좋다고요. 자기 옛날 직장 동료 후배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빨리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 말이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하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져야 볼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사회공헌활동이라도 그걸 겸한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입니다.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그거를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주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대요.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일본은 더 난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12장 궤양, 키친드링커. 키친드링커가 뭔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40년 살다가 이게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고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들어가면 이혼이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따로따로 놀다가 이게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전업주부인데도 40대 후반이 되면요 애들 교육 손에서 떼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부부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노후에요 빈곤에 빠지는 파산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준비 없이 자영업. 요즘 막 문 닫는다고 난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요즘요 금융사기 더글더글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손자 그래요. 할아버지가 인터넷에서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 만에 1억 만들어준다고 지금 사기치고 있어. 제 목소리로 AI로 흉내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현행범도 못 잡아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전화를 해야지 내가 너희들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기꾼이랑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대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그 다음에 성인 자녀 리스크. 애들한테 과외 공부해서 돈 퍼붓는데 지금요 성인이 돼가지고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성인 캥거루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313만 명이래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노후자금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황혼이혼이 있을 거예요. 황혼이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황혼이혼이 엄청 늘고 있는 거예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92,000건으로 늘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36%.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년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부부가 참다 갈등, 애들 결혼해서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나서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서 나리다 이혼,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돼서 우리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황혼년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이에요. 일본은요, 그때 그 난리를 쳤는데도 작년 신문을 보니까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21%였던 거가 23%로 2%포인트 늘어났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36%예요. 근데요, 황혼년의 사유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3대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 돈 문제, 배우자의 외도였거든요.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 퇴직한 남편 집에서 얼쩡거리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사유입니까? 근데 현실이에요. 그래서요, 정말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부 화목을 위해서라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제가 70대 후반의 나이가 돼 보니까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힘든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이게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 고위층까지 올라간 제 선배가요, 퇴직하던 제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 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거든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5분의 수기 읽었는데 저는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에선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한 번만 소개하면요, 고급 공무원인데 이분은 퇴직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자.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시러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한 군데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 영 올드가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라고. 우리도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이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한대요. 자동차로 노인들 센터로 모셔다가 가서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해요.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안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화내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잖아. 일만 줘보세요. 그렇습니다. 좀 청년 실업이 넘치잖아요. 있던 직업도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고용이 미래라는 자료인데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멀쩡한 회사가 문 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요, 왜 그러냐? 그런 의미에서는요, 없어지면서 또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뭐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는데 4차 산업 아무리 혁명 떠들어도요, 결론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느껴요.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일자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런 일을 이 회사에서 써먹었다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 개인적인 얘기 참 죄송한데요. 제가 1980년대 전반에는요, 일본을 배우자, 그걸 외치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후반이 80년대는 일본을 배우자 외치고 월급 받았는데요, 9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전문가들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은 잘못되면요, 왜 우리가 잘못됐는가 반성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해외로 조사단 보고를 보내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일본의 금융시장에 많은 제도가 일본에서 배운 게 많거든요. 거기에 자료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90년대는요, 일본이 왜 실패했는가, 일본의 금융제도에 뭐가 문제인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문제가 뭔가, 증권시장이 잘 되려면 자산운용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이 거의 지금 제로의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산운용업이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회사에서요, 그럼 네가 자산운용사 사장을 해보라 해서 가서 자산운용사 사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있던 직업이 사라지고 없던 직업이 생기는데, 문제는 내가 갑자기 어떡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여기서 써먹던 걸 딴 데 가서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자식들 과외 공부시켜서 달달달 외우는 것만 하면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 교육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 그걸 창직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2020년만 해도 17,000개 정도였는데 그때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000개. 지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요, 52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제가 52년 후에 투자교육, 노후설계 교육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일을 하면서 보니까 투자교육, 노후설계 교육이 필요하구나. 제가 갖고 있던 제 능력을 이쪽에 써먹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것뿐이에요. 그런 노력을 직장인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회사가 어떻게, 있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요,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찾아내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그러면요, 회사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뭔가 조금 일을 바꿔서 만들어내는 일을 가지고 회사에서 가능하면 오래 있든지, 안 되면 밖에 나가서 그 일을 새로 자기가 독립해서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냐,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 현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요, 이 100세 시대에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출산율 낮아서 난리죠.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만 해도 3명이 노인 한 번 부양하고 있거든요. 2060년 70년 가면요, 한 명이 한 명 부양해야 돼요. 어떻게 부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 생산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을 금방 올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뭐냐면 옛날 같으면 은퇴했을 사람들이 계속 현역에서 일할 수 있게 60대, 70대, 80대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남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회사에서 돈을 100만 원 받는다? 왜 나한테 돈 100만 원을 주지? 돈값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돈이 아쉬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재벌그룹에서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답니다. 무지하게 힘든 일이래요. 돈 때문에였으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해서 빼나 이 일해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목적으로 일을 했답니다. 몇 달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안 돼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남보기도 폼나고 자기 취미에도 맞고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생 현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강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